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카센터, 지금 10곳 중 7이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최근 13년 사이 1000곳이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기술 혁명에 휩쓸린 우리 사회가 기술자의 가치를 잃어가는 슬픈 기록이죠. 한때 황금 밥줄이었던 그들은 왜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을까요? 오늘은 텅 빈 작업장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 카센터 몰락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서너 대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프라이드나 엑셀 같은 차들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동네에서 새 차 뽑은 집이 있으면 온 가족이 구경 나왔던 때였죠. 그 시절 정비소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고칠 줄 아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렌치 하나 들 줄 알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차리는 기술자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 정비소 차린 분들은 10년 안에 건물주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술 하나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할 수 있었던 황금기였거든요.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주말마다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당연히 차는 고장도 잦았고 부품도 자주 갈아야 했죠. 타이어는 몇 달에 한 번씩 갈아야 했고 오일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1995년에는 등록 차량이 700만 대를 돌파했고 2005년에는 1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비소 사장님들은 주말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빴어요. 어떤 정비소는 예약이 일주일씩 밀려 있기도 했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카센터는 주말에 예약받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기름보다 돈이 잘 도는 시대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였을까요?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비소를 찾아오는 손님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죠.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차 관리를 미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기술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예전 차들은 솔직히 고장이 잦았어요. 몇만 킬로미터만 달려도 이상한 소리가 나고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요즘 차들은 어떻습니까? 1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멀쩡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품질 검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니까 고장날 일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조사들이 보증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전엔 1년이었던 보증 기간이 3년, 5년으로 늘어났고 어떤 회사는 10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을 해주기도 하죠. 그러니 소비자들은 당연히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찾게 됩니다. 동네 정비소에선 받을 수 없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비보다는 점검 위주로 바뀌었고 소모품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일 교환부터 미션 수리, 엔진 오버홀 같은 경정비 수요가 거의 사라진 거죠. 더 치명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겁니다. 예전엔 정비소 사장님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품 갈아야 합니다 하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알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정비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차종 오너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에는 정비소에서 바가지 안 쓰는 법 같은 영상이 넘쳐나거든요. 비교 견적 앱도 등장했습니다. 같은 작업을 여러 정비소에 견적 요청해서 제일 싼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가격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엔 동네 정비소가 한두 곳밖에 없어서 조금 비싸게 받아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비싸게 부르면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소비자들의 지식이 많아져서 공인비 착한 곳, 정비 잘하는 곳 리스트를 지역마다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일부 정비소들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업계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한 소비자 시장 평가 지표에서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가 매년 꼴찌를 기록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한 곳에서 나쁜 경험을 하면 사람들은 정비소 자체를 불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던 한 정비사는 중고차 점검을 빌미로 1시간 점검에 수십만 원을 청구해 논란을 일으켰어요. 포르센 점검비 60만 원에 엔진 오일 교체 127만 원을 추가로 청구한 사례까지 드러나며 방송으로 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죠. 더 충격적인 건 타이어 전문 프랜차이즈 한 지점에서 직원이 손님의 차량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전국을 경악시켰습니다. 멀쩡한 휠을 망가뜨려 비싼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900건이 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 1위는 정비 불량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고 부당 수리비 청구가 18.2%로 그 뒤를 이었죠. 유튜브에는 정비소에서 호구 안 당하는 법, 이런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동차 관련 카페에 가보면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와 동네 카센터를 비교하는 글이에요. 대다수의 분들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정식 서비스 센터를 추천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 서비스 센터와 가격 차이가 크면 괜찮은 공업사를 알아보시긴 하지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정식 서비스 센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 카센터로 불리는 전문 정비 업체 수가 서울 기준 2010년 9월에 3,711개였는데 2023년 9월에는 2,786개로 줄었습니다. 13년 사이에 1,000개가량 감소한 거죠. 거의 4분의 1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폐업률이 제일 높았어요. 서울에서 최근 5년간 카센터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바로 용산구인데 2018년에 63곳이었던 게 2023년에 23곳으로 무려 4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초구와 중구, 강동구, 송파구가 뒤를 이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정비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카센터 사장님들의 매출은 뚝 떨어졌거든요. 송파구에서 폐업을 준비하던 한 사장님은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정비 수요는 줄어드니 버틸 수가 없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00만 대가 넘었습니다. 거의 국민 2명당 한 대꼴인데 차가 이렇게나 많으면 정비소도 바빠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사장님들이 한가해서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 침체가 카센터를 직격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정말 요즘에는 역대급 불경기입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나도 그냥 참고 타는 분들이 늘어나고 타이어가 조금 닳아도 덜 타고 버티게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아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생각이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점심값도 아끼는 판에 차 수리비를 선뜻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비소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에요. 손님이 미리미리 점검받으면 큰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는데 미루다가 결국 큰 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동차 정비소는 어떤 수준의 수리까지 가능한가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1급은 주로 제조사 서비스 센터 수준인데 현대 블루엔즈, 기아 오토큐 같은 대형 공업사입니다.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는 큰 정비소를 뜻하죠. 2급은 엔진이나 전기장치 일부는 가능하나 차체나 프레짐 수리 같은 사고차는 불가한 곳입니다. 동네 중형 카센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타이어 휠이나 오디오, 도색 같은 특정 분야의 정비가 가능한 곳은 상급입니다. 문제는 2급과 3급 정비소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겁니다. 1급 정비소는 제조사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형 정비소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면 바로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전국의 카센터 4곳 중 3곳이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나홀로 가게입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최저임금도 못 버는 날이 허다하다고 하죠.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등장이죠. 요즘에는 차들이 워낙 잘 나와서 고장도 안 나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라 장사가 예전보다 훨씬 안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연료만 다른 차가 아닙니다.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벨트 교환 같은 카센터의 주 수익원이었던 단골 정비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요. 엔진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일 교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변속기도 단순해서 미션 오일도 거의 안 갈고 배기 시스템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타이밍 벨트도 없습니다. 정비소가 주로 돈을 벌던 항목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전기차는 정비 항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내연기관 대비 부품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죠. 더 놀라운 건 전기차 정비를 동네 정비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감전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600V가 넘는 고전압 배터리? 이거 잘못 만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듭니다. 장비도 새로 구입해야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장사가 안 되는 판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정비 자격을 딸 여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배운다고 해도 일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차 오너들은 대부분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선호하니까요. 정부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가게 문을 닫고 며칠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나홀로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굳게 걸어 잠근 정보의 빗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수리 매뉴얼, 진단 소프트웨어, 심지어 부품까지 독점하며 외부 정비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요. 특히 수입차 브랜드들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같은 핵심 정보를 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유하지 않아 동네 카센터는 고장 진단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률 1위 지역인 제주도 카센터 자료를 한번 봤는데 내연기관 대비 정비 수요가 확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451곳이었던 게 2024년 12월에는 381곳으로 80곳이나 문을 닫았어요. 규모가 가장 작은 카센터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종합정비업소나 대형 정비업소는 오히려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기차는 39,935대로 실제 운행 차량의 9.7%를 차지하며 보급률 전국 1위죠. 제주도의 오늘은 몇 년 뒤 서울과 부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조사 협력업체나 전문 인력이 있는 종합정비업소를 찾아 수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에서만 80여 곳의 카센터가 문을 닫았고 최근 5년 내 개업한 정비소의 폐업률은 61%로 전국 자영업 평균 폐업률을 훨씬 웃돕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계는 전문 기술 부족에 고령화 직격탄까지 맞아버렸습니다. 관련 학과는 폐지되고 있으며 청년층에 외면받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업은 50대, 60대 고령 정비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 정비사가 희박한 이 업계에서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점점 정비업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정비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직원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동차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대기업 브랜드 정비소를 선호합니다. 일반 정비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고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동차 학과를 폐지하는 선택을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을 꺼립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인데 임금은 그리 높지 않으니까요. 특성화고 자동차과의 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정비 기능사 응시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10년 후 은퇴할 쯤에는 물려줄 사람도 없고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정비소와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건 바로 임금입니다. 고난도 노동 대비해서 임금 자체는 낮다고 하는데 종사자 말을 들어보니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고 주 6일, 토요일 격주로 일하면 월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일부 카센터에서는 기술을 배우는 명분으로 최저 시급에 맞춰주는 곳도 있다고 하죠. 같은 정비 일이지만 국산차와 외제차 브랜드 사이에 임금 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올 리가 없어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배달 라이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정비업계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10년 후면 70대가 돼요. 그때도 렌치 들고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비 시장에 거대 자본도 밀려왔습니다. 바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인데 블루엔즈와 오토큐, 스피드메이트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 확장하며 표준화된 정비를 합니다. 동네 정비소는 이제 대기업 시스템과 경쟁해야 하는데 같은 오일 교환이라도 한쪽은 깔끔한 대기실부터 포인트 적립, 전자 서비스, 홍보도 빵빵하니 뭔가 믿음직해 보이는 쪽으로 손님들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장하니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은 점점 밥줄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매뉴얼화되어 있고 부품도 본사에서 일괄 공급받으니까 가격도 일정해요.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있어서 정비 이력이 다 기록됩니다. 동네 정비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죠. 게다가 대기실도 깔끔하고 커피도 공짜로 주고 포인트도 쌓여서 나중에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네 정비소는 어떻습니까? 낡은 건물에 먼지 쌓인 의자가 전부죠. 요즘에는 소비자가 더 똑똑해진 시대입니다. 부품을 개별 구입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차 부품을 검색해보면 정비소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똑같은 정품인데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카센터에서 바가지 요금을 경험하게 된다면 안 좋은 후기로 인해 손님의 발길은 더 줄어들게 돼요. 한 곳에서 바가지를 썼다 싶으면 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정비소는 평판이 나빠져서 손님이 끊기죠. 예전엔 동네 사람들끼리 입소문으로만 퍼졌는데 이제는 전국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후기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반대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은 좋은 평판이 쌓여서 손님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작은 정비소들은 온라인 관리를 할 여력이 없어요. 현재는 코로나 때보다 어렵고 3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 동네 정비소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자본이 집중되면서 작은 가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죠. 동네 빵집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들어서고 동네 서점이 문 닫고 대형 온라인 서점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정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정비소는 사라지고 대기업 브랜드만 남게 될지도 모르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대기업이 낫겠죠. 하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동네 정비소 사장님과의 인간적인 유대 같은 것 말이에요.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애들은 잘 있어요? 하면서 나누던 대화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정비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신뢰를 쌓았다는 거예요. 한 정비소는 30년 동안 바가지 한 번 씌운 적이 없다고 소문이 난 곳입니다. 손님이 이것도 고쳐주세요 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하고 정직하게 말해주거든요. 당장 매출은 줄지만 그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직함이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어떤 정비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정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차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특화 전략을 씁니다. 특정 브랜드만 전문으로 하거나 튜닝만 하는 식이죠. BMW 전문, 벤츠 전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외제차는 부품값도 비싸고 기술도 특수해서 마진이 남으니까요. 한 정비소 사장님은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포기하고 화물차랑 버스만 전문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화물차나 버스는 전기차로 바뀌는 속도가 느립니다. 아직은 경유 엔진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영업용 차량이니까 정비를 미룰 수가 없어요. 고장나면 바로 수입이 끊기니까 즉시 고쳐야 하거든요. 클래식카 전문 정비소도 있습니다. 구형 자동차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카센터의 몰락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덮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인력난이라는 경제적 파도가 생존 기반을 흔들었고 생존의 압박 속에서 벌어진 일부의 비양심적 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파도를 일으켰으며, 그렇게 신뢰를 잃고 자금력을 상실한 카센터들은 전기차라는 거대한 기술의 쓰나미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요. 영세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니까 목소리도 작고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죠. 전기차 정비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거나 장비 구입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비소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거든요. 또 건물주들이 무분별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도 필요합니다. 젊은 인력 유입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계속되면 10년 후엔 정비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고장나도 고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정비비가 폭등하게 될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젊은이들이 이 업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금을 올리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 보이도록 해야죠.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정비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계를 만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다루게 되죠.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고 준비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게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동네 정비소를 이용해 주세요. 물론 바가지 쓰면 안 되죠. 똑똑하게 비교하고 따져보세요.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지켜주세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시설이 낡았더라도 말이에요. 그분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주면 그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율만 따지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세상인가요? 카센터는 기술직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귀로 엔진 소리를 듣고 손끝으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평생을 그 일에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기면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기름 묻은 손에 담긴 정직한 땀의 가치까지 변해야 하는 걸까요?